자, 이번에는요, 우리 52페이지 융! 분석 심리 이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의 타이틀, 그러니까 이론의 타이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융은요, 1914년에 그 전까지는 원래 이제 융이 프로이트에 대한 명성을 1906년에 처음 들어요. 융은 스위스 사람이고 프로이트는 비엔나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해인 1907년에 프로이트의 집에 찾아옵니다. 융이. 그러고 좋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이트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결국은 이때 결별을 하면서 분석심리 학파를 만든 거거든요. 사랑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자, 그러면 융이 어떤 점에서 프로이트와 차별성을 갖는가? 그래서 융이 프로이트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데 어떤 점에서는 다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와의 공통점은요. 자, 이 이론 잘 보시면 분석 심리 이론이에요. 근데 이 심리는 결국은 정신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 이론이고 그 다음에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라서 이게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둘 다 무의식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강조했고 무의식의 역동을 탐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얘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무의식은 내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인사이트, 통찰하기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꿈이라든지 혹은 무심결에 하게 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까지는 프로이트와 융의 공통점입니다. 근데요, 나머지는 많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일단 프로이트는요, 무의식이란 내 의식이 감당할 수 없어서 억압된 것들이 무의식에 있다. 그러니까 억압 대상들이 있고 얘네들은 함부로 사회에 꺼내면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눌러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융은 그렇지 않아요. 융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나예요. 그러니까 뭐죠? 미지의 세계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엄청나게 많은 크고 넓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되게 넓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한번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하고, 그쵸? 탐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야 되죠. 그쵸? 알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 있죠? 그 나, 진짜 나예요. 진짜 나를 셀프,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몰랐던 진짜 나 자신을 깨닫고 그걸 내 남은 삶에서 실현하고 싶어요. 구현하고 싶어요.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거 하면 좋죠. 그러니까 영원히 내 안에 있는 나를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융은요, 내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보고 창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발굴하고 깨달아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구분을 할 때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는 어떻게 구분을 했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의식이 될 듯 말 듯한 영역, 전의식이 있다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융은요, 이 전의식이라는 것도 어쨌거나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 영역 아니냐. 그럼 걔가 생각나면 의식인 거고 생각이 안 나고 있으니 지금은 무의식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융 같은 경우는 의식과 무의식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의식을 프로이트는 따로 더 확장해서 이거 나누지를 않았는데 융 같은 경우는 이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건 한 개인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과거 경험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그런 과거 경험의 산물로서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과거의 산물.
로서 그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동생이랑 그 초등학교에서 계속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처음으로 도로로 나갔던 날, 제 앞에서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이게 슝 몸이 나가 떨어지는 걸 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신을 잃었던 제 동생은 오히려 그 바퀴 공포가 덜한데요.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제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바퀴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도 않고요. 자, 그러니까 개인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었는가가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무의식이에요. 이런 걸 개인마다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마다 서로 다른 컴플렉스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완전히 같다. 공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개인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집단 무의식은요, 한 개인의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인류 전체예요. 태고 쪽에 아주 우리 선조들 있잖아요. 선조들이 막 동굴에 살면서 호랑이 막의 습격에 두려워하고 떨던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의 마음속에 공통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공통적 원형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개인마다 좀 다른 컴플렉스들로 구성이 된다면 집단 무의식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편적이고 공통의 원형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저히 프로이트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원인을 과거의 산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이 과거 무엇 때문에 유발되었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걸 원인론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융 같은 경우는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세계들을 탐험한다면 나는 그것을 깨달아 내 남은 삶에서 실현하면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의 메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미래에 대한 열망 역시도 삶의 중요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융은 목적론에 해당한다라고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 대한 관점인데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까지만 5단계로 얘기를 했다면 융은 전생의 4단계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이 5단계 중에서 초기 3단계 남근기까지 1단계에서 3등기까지가 결국은 평생에 영향을 미치니 그 뒤는 볼 것도 없어. 약간 그런 입장이었지만 융은요. 삶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 변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비도예요. 리비도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프로이트였어요. 근데 이게 프로이트의 리비도는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성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신 에너지였는데요. 근데 융이 프로이드를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아이들에 대한 분석에서 성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프로이드가 못마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융 이론에서는 이런 성적인 욕망 이런 거는 되게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융은 그냥 정신 에너지예요. 성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혹은 생활 에너지 혹은 영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능인데요. 프로이드는 당연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을 중시했잖아요. 근데 융은 그런 거 말고 본능적 이런 거 말고 신비하고 종교적인 역사나 문화적인 배경 이것들을 강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53페이지 하단부터 융이론의 주요 개념들이에요. 자, 아까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무의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집단무의식은 공통의 보편적이다. 그리고 개인무의식에는 컴플렉스들이, 그 다음에 집단무의식에는 원형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대표적인 원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형으로 여러분들이 54페이지 집단무의식에 땡땡땡땡땡 해서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집단무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원형으로, 자, 누구나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성성이 있대요. 이걸 아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나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니무스가 공통적으로 있대요. 남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음침하게 가려져 있는 음영 혹은 그림자라고 하는 존재를 갖고 있고요.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자기만의 페르소나, 가면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직 발견 못한 미지의 세계를 포함해 진짜 나, 셀프, 자기가 있다라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형들이 있어요. 인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원형들이 있다라고 융은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 기출에서 14회 보시면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무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단무의식, 융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3번 융의 분석심리이론 1초 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와 자아를 구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건 진짜 나예요. 그러면 진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인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 모습까지를 모두 포괄해서인가요? 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융은요, 우리를 정신을 의식과 그리고 훨씬 넓은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무의식 안에는 의식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개인 무의식이, 그 다음에 더 심층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자,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의 전체 중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모습까지예요.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을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 자기를, 진짜 나를요, 54페이지 볼까요?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성격 전체의 일관성, 통합, 조화를 이루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5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자, 아까 이제 대표적인 원형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라는 원형은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한테 있는 원형에는 이렇게 자기도 있지만 페르소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쓰는 자기만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융은 인생의 4단계를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5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4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청년기까지는, 특히 청년기에는 사회적으로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외부, 그 학교를 진학을 할 땐 그 학교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취직을 하고 싶으면 그 직장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 이성이 어떤 이성을 원하는지, 이런 이들이 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캐치해서 그런 사람인 척 페르소나를 쓰는 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기 때까지는요, 외부 세계가 나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시기이다 보니까 내 원형줄 중에서도 특히 페르소나가 되게 강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진짜 나는 드러나지 못한 채 도사리고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중년기가 되어 이제는 가족도 직장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중년기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 안에 정신 에너지는요.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미지의 나 자신을 깨달아가는 무슨 과정이 개성화 과정과 그래서 그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중년기에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 자신 즉 자기가 드러나는 건 언제? 중년기부터다라는 시험 문제가 2021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는 뭐냐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 정신세계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체하고 관련이 되는 게 셀프, 자기였다면 이 의식세계 있잖아요. 의식세계의 중심을 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자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각하는 나, 자각하는 나, 느끼는 나, 인식하는 나예요. 의식할 수 있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를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성화 자기 실현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개성화는 내가 몰랐던 나를 깨달아가는 것, 자기 실현은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개성화라는 건 진짜 나예요. 진짜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입한 내가 아니라 진짜 나예요. 그래서 individual.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게 나눌 수 없는 진짜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것을 개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성화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55페이지 개성화의 정의 첫 번째 보면 얘는 개인의 의식이 타인으로부터 분화되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혹은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중년기에 이르러서 개성화와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 실현 정의 넘어가시고요. 56페이지 첫 줄에 보면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진짜 나를 실현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요, 특히 청년기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인 척 내가 외부에 보이게 쓰는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걸 원하네, 저 학교는 이걸 원하네, 저 회사는 이걸 원하네, 이거 뭐예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쓰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의식의 자아예요. 저 회사는 저런 걸 원하니까 이 스펙을 쌓아야 되겠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가면과 같은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적절한 페르소나가 필요하기도 해요. 다만 그 안에 진짜 내 모습이 숨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꺼내놓을 수 없는 칙칙하고 부정적이고 동물적이고 혹은 괴물과 같은 내 모습은 칙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즉 무의식 속에 드러나지 않도록 억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음영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는데요. 융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양성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남자가 남자다울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여자가 여자답다라고 느껴질 때 이 사회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기회와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남성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반대성성인 여성을 무의식 속에 눌러놓습니다. 여성도 자신 안에 있는 남성을 무의식 속에 눌러놓습니다. 남성이 억압해둔 무의식 속에 여성의 이름을 아니마라고 얘기해요. 소피아, 줄리아처럼 여성의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여성이 억압한 남성의 이름은요, 아니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막시무스 나오죠. 그 다음에 정책론의 학자 이름 중에 티트무스 있거든요. 남자의 이름을 붙여서 여성의 무의식적 남성성은 아니무스예요. 남성의 무의식적 여성성은 아니마입니다. 근데 요거를 바꿔서 오답을 내는 패턴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는요.
아까 개인 무의식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컴플렉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컴플렉스를 많이 느껴요? 그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재밌다고 웃는 영화를 보고 나는 슬픔이 울컥 올라와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게 뭐예요? 정서, 특정의 정서가 굉장히 강한 색채로 올라올 때 되게 기쁘고 눈물이 쏟아지고 되게 절망스럽고 이런 사이즈가 큰 정서가 올라올 때 어머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래요? 외부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마음이라서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복잡한 어떤 감정의 덩어리인데요. 자, 이게 무의식에 있다가 뭔가가 내 무의식 속에 걔를 건드릴 때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자신 안에 어떤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비도는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혹은 정신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융의 주요 개념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MBTI의 I냐, E냐, 그 다음에 S냐, N이냐, 그 다음에 T냐, F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J냐 P냐를 얘기하지만 얘는 융 얘기는 아닙니다. 융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 MBTI를 만든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모녀가 이 MBTI 인벤토리를 만들 때 추가한 기준이고요. 자, 그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얘는 융이 성격 유형론에서 얘기했던 기준들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아이를 내향, 그 다음에 이를 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는 감각, 그 다음에 N은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T는 사고, 그 다음에 F는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분한 기준은 무엇인가? 융은요, 이거 외향이냐 내향이냐는 우리들의 리비도, 정신에너지가 주로 밖을 향하는가, 자기의 내면을 주로 향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요. 이것을 내향, 외향으로 얘기하고 얘를 자아의 태도를 기준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아의 태도가 에고 오리엔테이션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태도라는 말보다는 지향, 자아가 어디를 향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외향, 내향 이렇게 조금 더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지향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태도라고 번역을 했고 시험에서도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내향인 경우에는 내적 가치 기준을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외향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외적인 기준, 객관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자아의 정신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감정이냐를 구분을 했는데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자아의 정신 기능에는 합리적 기능이 있고 비합리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자, 얘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예요. 근데 얘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합리적 기능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하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건 보통 사고형의 특징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팩트라든지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져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면서 그러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감정형은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를 합니다. 주로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물론 네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걔가 잘못한 게 맞고,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맞긴 한데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친구지간에 그렇게까지 따진다면 결국은 우리들 사이에 음한 상하고 앞으로 우리 친구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상황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요게 이제 감정형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인 기능은요. 그러니까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그리고 실제에 초점을 두고 지각을 한다면 얘는 감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숲을 본다면 나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직관형은 하나하나 세세한 팩트보다는 그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래서 빠른 비약을 하죠. 구체적인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외의 사실들로 빨리 가능성으로 빨리 비약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융 분석심리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요, 6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60페이지 아들러 이론에서 아들러는 걔 열등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심리 이론, 그리고 가장 키워드는 뭐다?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러 이론의 인간관 보도록 할게요. 인간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아들러는요, 인간을 통합된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들러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러니까 프로이트랑 같은 마을에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1911년에 프로이트를 떠나서 개인 심리학파를 따로 이제 차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죽을 병, 교통사고, 그 다음에 각종의 병,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들러 태어나기 전에 큰 형이 사망을 했고, 아들러 3살 때 옆에서 자던 동생도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형, 그리고 아들러가 셋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큰 형은 사망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큰 형은 사망을 했고, 둘째 형 살아남았고, 아들러가 있고, 아들러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그런데 이 아들러조차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들러를 치료하러 왔다가 부모님에게 얘도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아들러가 듣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리라. 만약에 지금 죽지 않고 산다면 이런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러의 자서전에서. 물론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과 의사가 됩니다. 안과 의사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문득 깨달아요. 시력을 잃으면 청력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우세해지면서 마치 이 마이너스를 보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신비롭죠. 자, 그래서 안과 의사에서 정신과 의사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과 의사 때 뭔가 우리 몸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저쪽이 다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래서 통합된 유기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본으로 우리 아까 이제 개인 심리 이론의 가장 핵심은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가장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왜 우리가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내가 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잘 모른다고 느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이미 어떤 시험을 봐도 퍼펙트하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나는 그것을 뭔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그 열등감을 채우고 싶어요. 보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혹은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거든요. 좀 더 우월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가 아니라 나 지금의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욕망이 아니라 어떤 욕망?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은 지금과 내일의 날은 다를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내일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나를 매일 일신우일신 창조하고자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월을 향할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 우월하면 돼 라고 자기만의 우월을 위해서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함께 우월해지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아들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 나아지는 요거를 사회적인 관심, 이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의 지표는 사회적 관심, 혹은 이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우월, 이런 지향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관심을 타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를 떠났잖아요. 자, 근데 이제 떠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과거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과거에 형성된 성격 구조나 무의식의 본능이 결국은 다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도 없고요.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뛰어봐야 과거의 손바닥 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들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결국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아들러의 인간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합리적인 인간관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와의 이론 비교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제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어린 시절이 우리의 평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나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간관 얘기를 하시면 인간은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고 싶은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요,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통해서 엄마, 아빠, 나 이 삼각관계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선에서 가족을 다루었지만, 자, 근데 뭐 부모만 있나요? 형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러는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히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가족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준다. 이것을 뒤에서는 가족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는 형제 관계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의 출생 서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크기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는 사회적 측면을 간과했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자, 아들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 5단계 발달 단계를 구, 항, 그 다음에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합니다. 5단계로 제시를 했지만 정신역동이론가들 중에서도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1페이지 아들러 개임 심리 이론의 주요 개념이에요. 이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다? 열등감이에요. 그거를 채워서 보상하여 내일은 더 나아지리, 우월을 향해 노력합니다. 혹은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1페이지 열등감에 대한 굵은 글씨를 보면 우월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극이자 원동력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오고요.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요.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감정이다. 이런 서술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은 그걸 채우려고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우월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한다라는 건데, 이 우월에는 앞서 나만의 우울, 그 다음에 우리의 우울, 우울이 아니라 우월입니다. 우리의 우월을 추구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월을 향한 노력에 62페이지 땡땡땡땡땡땡 여섯 번째 땡을 보면 얘는 개인적 차원의 우울, 그 다음에 얘를 사회적 차원의 우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위쪽에 굵은 글씨를 보면 얘만 생각하는 건 좀 부정적인 거, 나만의 우월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거나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우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런 걸 뭐라고 부른다? 사회적 관심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2페이지에 사회적 관심하고 관련해서 기출 문장에 나왔던 것만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관심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적 관심을 신장을 해서 건강한 생활 양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자, 너를 내가 치료해 주겠어. 너의 문제를, 너의 증상을 내가 제거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보다 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을 갖도록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열등감도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관심도 누구나 타고나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사회적 관심의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되게 낮고 어떤 사람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관심 자체는 타고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정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입니다. 보통 이제 프로이트나 용 같은 경우는 퍼스널리티, 성격이나 인격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들러는 얘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기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이에요. 자, 낮음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경우, 이걸 높은 경우, 이거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정도도 높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 중에 또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자, 사회적 관심 없어요. 타인에 대한 관심 없고 자기 관심밖에 없어요. 근데 활동 수준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활동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뭐냐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지배해서 저 사람을 짓눌러 내 걸 쟁취하려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지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획득형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남을 착취하는 형태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뽑아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을 뿐이지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는, 그래서 마치 기생충처럼 자기 이득만 취하는 형태를 획득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수준이 낮은 거는 아예 타인과의 관계로
부터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랑 뭐 예를 들자면 관계를 맺었다가 이런저런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애초에 거기서부터 실패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형태가 회피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요거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건강한 생활 양식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자기예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들러의 인간관 중에서 우월을 향해 나간다라는 건 지금보다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조하고 또 창조하는 거거든요. 누가? 창조적인 셀프예요. 창조적 자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자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창조적 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적 자기는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선택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결정들이에요. 자, 그래서 63페이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창조적 자기.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배려를 나타내는 능력이다.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아들러 개인심리 이론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원리이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개념으로 가상의 목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월을 향해 가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우월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을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의 목표다 혹은 허구적 목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가상적 목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이 2025년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어. 일어나 조금 더 나아갈 테다. 이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생활 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가족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러는요,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자녀들의 출생 서열이 생활 양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던 최초의 심리학자예요. 다만 이게 지금은 별로 조명이 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은 저출생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막 둘, 셋, 넷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언급이 안 되지만 출생 순위가 생활 양식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장의 에릭슨, 융, 아들러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새 이론을 휘리릭 훑었기 때문에 이게 또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67쪽에 있는 기출 OX 문장들을 가지고 복습을 또 해보셔야 되겠죠. 자, 힘들겠지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7페이지예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에시마, 에자야에서 얘는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에릭슨이 제시한 친밀대 고립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1, 2, 3, 4, 5, 6, 7, 8 외우셔야 되죠. 신, 자, 주, 근, 자, 친, 생자예요.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친밀대 고립인데요. 이게 노년기고요. 얘게 중년기, 장년기입니다. 얘는요, 청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해당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친밀대 고립이에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년기의 과업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건데요. 자, 그 직장에서 그 결혼에서 결국은 못 살아라고 나오는 건 타인과의 관계, 사람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과 진정한 친밀을 느낄 수 있는가? 결국은 떨어져 나와 혼자 인가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청년기 성인 초기인데요. 프로이트에게 청년기가 존재하나요? 프로이트 피읍 들어가는 건 청소년기까지의 5단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2, 3, 4, 5단계까지는 프로이트의 단계에 공통으로 걸리지만 얘네들은 프로이트 단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옳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자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에 의하면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본 예정된 계획이 있어요. 이건 뭐죠? 우리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거지, 나는 노년기 갔다 청년기 갔다가 영아기 갔다가 못해요. 자, 모든 것은 기본 계획이 있고 순서대로 점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점성원리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전 단계의 발달이 그 후 발달에 영향을 주고 발달에는 결정적, 즉 최적의 시기가 있다. 요걸 다 합쳐서 정성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근면대 열등이에요. 이건 뭐냐면 학교 갔어요. 학령기의 아이들이 다른 애들은 잘 따라가는데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누구는 근면한데 나는 못 따라가. 요런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우열. 이런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는 4단계의 이거 학령기에 해당하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 어떤 덕목을 성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덕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요. 회, 의, 얘기, 목적은 아예 하나입니다. 목적, 은, 성, 사. 그래서 배지 달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 단계 신뢰대 불신은 희망을, 그 다음에 자율과 수치의심은 의지를, 그 다음에 주도성대 제의식은 목적을, 그 다음에 얘는 은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능이 돼요. 능력을. 그리고 청소년기의 정체성은 성실을, 그리고 청년기의 친밀대 고립은 사랑을, 그리고 중년기의 생산대 침체는 배려를, 그리고 노년기의 자아 통합대 절망은 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면대 이게 열등 4단계의 덕목은 뭐라고요? 유능 혹은 능력입니다. 성실은 얘는 5단계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에릭슨 이론은 생애주기별, 얘는 전생애를 가장 세세하게 나누기 때문에 그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실천 개입의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융 이론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융 이론에서 아니무스는요, 누구? 남자예요. 어떤 남자? 여성 안에 있는 무의식적 남자예요. 자, 그러면 여성 속의 무의식적 남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뒤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7번 융이 제시한 4가지 정신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성격 유형에서요. 자의 태도, 자의 지향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내향이 있고 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정신 기능입니다. 정신 기능에는 뭐가 있다고요? 합리적 기능이 있고 비합리적인 기능이 있는데 합리적 기능에는 원리 원칙 딱 따져서 이러니까 그런 거지 사고형이 있고 아니 그러면 야 우리 친구인데 이런 거 감정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능은 사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걸 감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구체적인 것에서 휙 비약을 하는 뭐죠? 직관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감정은 맞는데요. 감각과 직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MBTI의 P와 J, 즉 융이 아니라 P와 J는 이게 J가 되고 이게 P가 되죠. 얘는 융이 아니라 MBTI 만든 메이어와 그러니까 메이어와 갑자기 MP, 브릭스, 그죠? 브릭스와 마이어드와 브릭스가 추가한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에 의하면 성격 발달은 전생의 발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4단계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를 했고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개성화, 나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다면, 자기를 실현한다면 내 삶은 그러니까 내 삶의 끝까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융 이론에서 셀프라고 하는 건 성격의 중심이에요. 진짜 나.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고. 자, 융에 의하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개인마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보편적이에요. 자, 100만 년 전의 누군가와 지금의 나, 사는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 사람도 나도 공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의 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 무의식은 컴플렉스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얘는 10번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생활 양식을 4가지로 구분을 했던 사람은 아들러예요. 그런데 융은요, 자아의 태도와 정신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내양, 외양,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6가지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융 이론은 중년기 이후 발달을, 아까 융은요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했고 중년기, 노년기까지를 얘기를 했고 특히 중년기 이후를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융은 발달 단계를 언급했다 안 했다? 언급했어요. 몇 단계로? 전생의 4단계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맞으려면 융이 아니라 아들러라고 얘기를 했으면 맞겠지요. 근데 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입니다. 아들러에 의하면 기본적인 생활 양식은,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생활 양식은요 6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굵은 글씨 만 4, 5세경에 기본으로 형성이 되고요. 성인이 돼도 근본적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다만 기본 구조가 개정이 되거나 확대되거나 혹은 생활 양식이 표현되는 행동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 5세경의 기본 생활 양식의 형성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X입니다. 자, 아들러는 자 15번 개인이 환경을 객관적으로가 아니고요.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 나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아들러가 제시한 생활 양식은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형이 있고 획득형이 있고 마지막에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얘네 셋은 다 낮아요. 근데 지배형은 활동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회피형은 활동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획득형은 중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획득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둘 다 낮다? 둘 다 낮은 거는요 이거예요. 회피형이거든요. 회피형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회피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러에 의하면 열등감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나요? 더 강화시키나요? 강화시키는 거죠. 열등감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장의 내용과 문제 풀어봤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원래 여기가 조금 이론의 내용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4장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